예, 그 에너지 전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분들과 줌으로 들어와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오대균 교수님으로서 오대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94년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주로 기후변화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에너지 신사업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개공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제 소개를 직접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것처럼 자원공학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 기술의 R&D라는 것을 이제 연구개발 관리를 하는 업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딱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관리를 시작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업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94년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초창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업무를 회사에서 이제 처음 생긴 업무니까 저한테 이제 맡으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성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꽤 초창기부터 기후변화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일들은 회사에 있으면서 기후변화 관련된 일을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대통령 지속가능화발전위원회에서 에너지 산업 전문위원, 그때도 이제 매우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전력 그 생산량을 늘릴 때, 전력 설비를 할 때 온실가스가 좀 덜 나오는 쪽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논의를 좀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제가 있었던 게 이제 TC207의 이제 워킹그룹 2가 제목이 카본 풋프린트 오브 프로덕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 하나가 생산이 되어서 세상에서 사용되고 없어질 때까지 모든 전 과정,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지구상에 내뿜고 사라지는지 그걸 평가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정량화하고 할 것인가에 관한 ISO 표준, 지금은 표준 ISO 14067입니다. 그러니까 ISO 14000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 이제 처음 제정할 때 공동의장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정부 협상단, 기후변화 협상을 하는 정부대표단으로 2003년부터 제가 퇴직 전까지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유엔의 CDM이라고 하는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선진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개도국에 투자해서 하는 투자 사업, 그리고 그 결과를 유엔이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는지를 이제 평가해서 실적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요. 그걸 이제 그 제도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CDM 그 운영위원회 executive board의 아시아 지역 대표로 4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뭐 다른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요. 안 넘어가요. 일단은 뭐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너무 자명해서 제가 뭐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정도이긴 합니다. 기후변화 협약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과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는 실제 예전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창기에는 정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회의론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실제로 정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기후변화가 벌어지지도 않는 현상인데 왜 그러느냐,
물론 그런 회의론자는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벌어지지 않는 일을 왜 그러느냐라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기후변화 협약의 성격을 보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항상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측정을 하고 기상현상을 측정하지만 불확실하고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꽤나 사실이다. 어느 정도냐? 대체로 90% 이상의 확률로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영향이다. 그것도 역시 그 정도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과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본, 정말 기후변화는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증거들을 사실 다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아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야 하겠죠. 그래서 대충 페이지를 다 정확히 나누진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방향, 우리 현황과 과제라는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말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IPCC라고 하는 International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겁니다. UNEP과 UN 환경계획과 세계 기상기구가 협력을 해서 전 세계 2천여 명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상에서 쏟아진 모든 논문과 연구 결과를 다 리뷰해서 하나로 종합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평균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고요. 이게 6차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에서 주도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통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엄청 중요하고요. 실제로 IPCC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주로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합 보고서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이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서 한 거라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됐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지질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면 대체로 왼쪽에 약간 옅은 파란색과 같은 그런 있는 그래프죠. 그리고 지난 것으로 맨 끝에 옵저브드가 있습니다. 실제 관찰된 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관찰된 게 왜겠습니까? 온도계를 발명한 게 그때예요. 온도계를 발명한 이후로 잰 거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온도계를 발명한 이후로 보니 엄청 짧은 시간이죠. 1850년 이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사실 말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의 관점으로 보면 에너지혁명인 거죠. 에너지가 바뀌어서 그동안 쓰던 에너지가 바뀌면서 그게 우리가 산업을 혁명이라고 할 만큼 혁명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기간이 된 거죠. 원래 에너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짧은 기간에 급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 지질시대 전체로 보면 약간 소빙하기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 기간이다 라고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시 1850년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 기간만 나누어 봤더니 실제로는 이렇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의 영향을 빼고 자연적인 영향만, 만일 인간이 활동한 영향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시뮬레이션이죠. 실제 측정한 건 인간의 영향이 다 합쳐진 거니까.
그랬더니 별로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인간의 영향을 합쳐놓으면 이런 속도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으로 보면 당연히 인간의 영향, 기후는 실제로 변화하고 있고 그건 인간의 영향이다. 자연적인 것만으로는 이렇게 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맨 좌측에 있는 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관측된 변화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전체 토탈 휴먼 인플루언스 빨간 거에 맨 왼쪽에 있는 거랑 크기가 같겠죠. 어차피 다 합쳐진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나누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웰 믹스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높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의 영향이 제일 크고 또 다른 종류의 활동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에어로졸은 오히려 지구를 따뜻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태양빛을 막아서 좀 차갑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제일 크고 다른 활동은 좀 차갑게 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을 또 분할해 보았더니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맨 왼쪽에 있는 게 제일 크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제일 크더라. 그 다음이 메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활동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이제 역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SO2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갑게 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의 역할이긴 하나 역시 온실가스의 역할이 제일 크고 온실가스라는 게 인간이 배출한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크고 그 중에서도 특히 CO2의 영향이 제일 크더라는 것까지 이제 연구 결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정리를 해낸 겁니다. 그러면 CO2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죠. 기후변화를 그러면 이제 기후를 안정화시키려면 CO2,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CO2를 저렇게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제 생각이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대기 중으로 나오면 그냥 있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 그 지구를 덮고 있는 가장 큰 넓이가 바다입니다. 거의 제일 큰 넓이가 바다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기 중에 CO2의 분압이 올라가면 물에 녹는 용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배출된 CO2를 바닷물이 많이 흡수해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닷물은 천천히 산성화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CO2가 녹은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영향을 줄여주는 바다가 제일 큰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가 얼마나 더 녹여줄 거냐는 거죠. 바다가 얼마나 더 녹여줄 거냐. 앞으로 2100년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로를 가지고 2100년까지 인류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걸 크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표면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때가 맨 왼쪽이고요. 이쪽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장, 우리가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맨 위에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 회색 부분이 대기 중에 남게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이 땅과 토양의 탄소와 바닷물에 흡수되는 양입니다. 사실 이제 기후가 인간의 생존과 인류 문명에 영향을 정말 미치지 않는 미래 세대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지표면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정도 안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닷물이 녹여주긴 하지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바닷물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렇죠?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를 잘 용해하지 않죠. 잘 안 녹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바닷물의 버퍼로서의 역할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바닷물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바닷물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파국적인 길로 빨리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1.5도를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지속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수준.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을 계속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좀씩 강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느 경로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바닷물의 그 역할 이런 것에 관해서도 그 다음에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닷물만 주로 봤지만 최근에는 그 토양의 역할도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역할. 땅이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거죠. 사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토양이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변경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농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다. 그러면 거기에 농작물이 자라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게 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랜드 유즈 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무척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무를 추가로 심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용도를 어떻게 쓰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척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 눌러야 빠지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 노란 부분이 아열대 기후입니다. 세대 차이가 저하고 좀 나니까 우리 양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일 때 분명히 자연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이다. 한 문장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기상청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아열대기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벌써 제주도는 아열대기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쭉 가면 2100년이면 한반도 이남은 그냥 전부 다 아열대기후로 바뀝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미 시작됐잖아요. 상당 부분. 그 말라리아 발생도 꽤 많이 되고요. 우리가 언제 말라리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병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바뀌고 있어서 제주도는 이미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법도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과 산지는 대구에서 충주로 올라갔고 지금 속초에서도 사과 농사를 짓고요. 2050년이 넘으면 휴전선 이남에서는 사과 농사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명태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그렇죠? 뭐 마산에 유명한 아구 같은 것, 대구 같은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한류성 어종은 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사라졌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많이 실제로 변화해 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한 온도 변화가 한반도에 있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표면 부근의 평균 온도가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왜냐하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열섬 효과, 바로 해당 지역에서, 그렇죠? 굴뚝에서 계속 그
여러 가지 배기가스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좁은 땅에 많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의 밀집도가 높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제조업 밀집도가 최고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열섬 효과와 기후변화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제일 빨리 변했고요.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부분이 제주 앞바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후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 상황이고요. 6차 보고서에 이제 딱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영향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건 수천 년 내에 없었던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현상은 극한 기상 및 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냥 온도가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겠죠. 게다가 극한 기후 현상을 일으킵니다. 추우면 더 춥고 더우면 더 덥고 비가 오면 예전보다 더 많이 오고 안 올 땐 더 안 오고 이런 현상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가는 거죠. 태풍의 강도는 더 세지고요. 우리나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비가 왔다 하면 최근 몇 년간 며칠 사이에 거의 물폭탄처럼 쏟아붓고 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연간 총강수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올 때 강도는 훨씬 더 세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유럽에 100년 만인가 1000년 만인가의 홍수로 독일이 다 쓸려나갔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행동에 기인한다는 증거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1.5도씨와 2도씨를 다 넘어갈 거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영구 동토층 감소입니다. 뭐 시베리아의 일부에서는 기후가 따뜻해지면 시베리아에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좋겠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현재 묻혀 있는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메탄이 그냥 분출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해서 시베리아에서 그냥 잘못하면 불이 그냥 메탄이 나오는 게 타고, 그리고 그냥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땅이 그냥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팽창하니까 그 안에 있는 가스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고, 또 뭐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던 몇 가지나 될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인간 생태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 한번 벌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CO2의 누적 배출량을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넷제로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도 많이 줄여요. 아까 CO2하고 메탄이 두 번째였잖아요. 그래서 메탄을 줄이고, 그래야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기후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20년은 최소한 걸릴 거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20년 후쯤 돼야 그때 우리가 노력한 게 이제 좀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거다. 생각보다 무척 길어서요. 무척 길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6차 보고서의 일부가 나온 걸 신문으로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84%를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16%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건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우리가 CCS라고 하는 카본 캡처를 해서 땅속에 묻는 그런 일들을 별도로 해서 없애버려서 정말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산업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부분에 쓰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만 산업 부분도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 부분의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엄청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관리,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덜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의 노력이 전체 온실가스의 40에서 70%반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석유의 공급 문제가 발생했던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효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그때 효율 향상해온 노력을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보면 만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전 인류는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1.5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서 상당 부분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실제 에너지 수요량을 줄인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로 바꾸려는 것, 이제 그게 필요한 시점으로 간 거죠. 지금까지는 쓰고 있는 에너지를 줄이려는 노력이었지만 이젠 다른 걸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에너지를 다른 걸 써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구할 수 없으면 다른 거 써야겠죠. 둘째는 구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은 있으나 살 수 없을 때, 그러면 다른 거 써야겠죠. 뭐 그런 예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오일 쇼크 때 같은 때입니다. 돈은 있는데 가서 살려고 했더니 안 팔겠다라고 하고 뭐 이럴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있어서 구해다 놨는데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 탄소를 주종으로 구성 성분으로 하는 화석연료는 사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게 되면 배출하는 CO2 때문에 이젠 사용하지 못하는, 구해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거고요. 뭐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탄소 배출에다가 돈을 매기는, 탄소 배출에 부과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그런 그 카본 프라이싱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순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보면 뭐 최근 1990년을 삼은 이유가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1990년도 배출량으로부터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 10년이 참 더웠고 그래서 유엔의 주도하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수준에서 어찌하자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뭐 넷제로를 가자고 하지만, 순배출량 제로로 가자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90년 기준이었습니다. 90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동안 꽤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꽤 늘었는데 그 중에 역시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 부문 배출, 파실 퓨얼과 뭐 산업 부문도 거의 사실은 그냥 그 화석연료 사용인 거죠. 전체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CO2 배출 중에, 온실가스 배출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죠. 지금까지의 에너지가 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를 C를 태워서 CO2로 만들면서 얻는 에너지였다면 이제 C를 베이스라는,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써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실 퓨얼 앤 인더스트리 부분이 제일 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가장 큰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온실가스별로 보면 CO2, FF5, 파실 퓨얼 앤 인더스트리 부분이 제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CO2 룰로 CF라고 되어 있는 게 랜드 유즈 체인지 앤 포레스트리입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린 그 랜드 유즈 체인지, 땅의 용도 변화로 배출량이 이제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메탄, N2O, F가스라는 게 이제 뭐 PFC, HFC, SF6 같이 플로르, 불소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들입니다. 이거의 발생이 제일 빨리 늘고 있죠. 정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건 정말 자연에서는 없던 가스입니다.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가스들인데 자꾸 이러네. 이제 그것들을 더 빨리
컨트롤해야 합니다. 저쪽. 이쪽은 F가스는 인위적으로 합성한 가스라서 특정한 공정에서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PFC 같다. PFC 이러면 PFC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9,000배 높습니다. 그런데 PFC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해요. 어디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만 잡으면 돼요. 절대 배출하지 마라 이러면 되거든요. HFC 같은 경우는 뭐 냉매 같은 데서 쓰니까 요즘 냉매는 그래도 예전보다 잘 처리하죠. 냉장고나 차량 같은 경우 수거도 잘하고. 예전에는 그냥 차 고장나면 다 냉장고도 고장나면 나갔지만 지금은 다시 다 회수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것 중에서 이건 이제 상당히 규제적인 조치로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산화탄소는 그러기에는 너무 배출하는 장소가 많죠. 거의 뭐 집집마다 다 하는 거잖아요. 가스레인지를 해서 밥을 할 때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CO2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CO2가 안 나는 걸로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카본을 베이스로 하는 걸 쓰지 말고 전기를 쓰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소한 생산 단계에선 모르겠을 때 사용할 때는 일단 전기는 당장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기로 집에서 쓰게 하면 일단은 안 나오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근간에 들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곳은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에 어디 있죠? 뭐 어디 있겠습니까? 한중일이죠. 한중일. 60년대에는 70년대에는 일본이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요. 80년대, 90년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그 이후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규모가 엄청 큰 세 나라가 매우 좁은 지역에 같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통계에서는요, 심지어 일본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건 한국하고 중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머지는 뭐 동아시아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부, 북한, 몽골, 대만까지입니다. 다른 나라들 산업 제조업의 규모라든가 산업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엄청 작잖아요. 그리고 한국, 중국이 이만큼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유엔은 원래 처음 설립되었을 때 유엔이 가진 기본 가치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의 한 사람당 권리와 책임은 동일하다. 인간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 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좀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누가 책임이 더 크냐를 좀 갈라야 해요. 인간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예전에 누가 더 많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지금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꼬박꼬박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지구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2000년대 이후로 보면 꽤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탄은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석유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요. 천연가스는 당장은 석탄보다 CO2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석탄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석탄 줄어든 만큼 천연가스가 빨리 늘었습니다. 천연가스에는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소가 타는 것으로 나오는 열량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석탄을 천연가스로 바꾸는 퓨얼 스위칭을, 연료 전환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원자력은 대충 그냥 유지하고 있고 수력 관련된 것들 좀 늘어왔는데 사실 수력은 좀 이제 구분이 있어요. 대수력, 그러니까 대형 댐과 소형 수력 발전이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양댐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큰 규모의 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력 발전에서 전기도 많이 생산하지만 대형 댐은 댐 바닥 밑에 쌓인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썩으면서 메탄 배출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대형 댐을 만드는 건 지금은 기후변화에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대형 댐에 의한 수력 발전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소형 수력은 댐이 거의 없거나 그냥 흘러가는 상태에서 자그마하게 수력 발전을 하는 건데 소형 수력 발전만 이제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드로는 소형 수력 발전으로 이제 IEA에서는 주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엄청 빠르게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꽤 그렇죠? 20년 동안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인류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총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 중국도 꽤 노력은 했어요. 쭉 올라가다가 경제 성장하느라 쭉 올라가다가 탁 정점을 이제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들은 미국, 유럽,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이쪽은 이제 거의 스톱했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중국, 미국, 유로피언 유니언, EU 27개국, 러시아까지 합치면 30개국이잖아요. 30개국의 전 세계 배출량이 55%쯤 됩니다. 중국, 미국, EU,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이제 꽤 주요 경제국들은 줄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이제 인도는 최근에 경제 성장을 좀 시작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탄소 경제예요.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투입한다. 뭐 에너지, 자원, 자본,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원이 하나가 에너지인 것이고 에너지 투입은 당연히 화석연료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는 방식은 이제 탄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은 우리나라가 멋있게 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성장해온 방식이 지난 60년간 한국이 성장해온 방식이 아닌 다른 성장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언은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못 보여줬죠, 사실상. 왜냐하면 한국은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개도국들한테는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해서 우리도 잘 먹고 살고 싶다가 모든 개도국들의 꿈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이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 따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바꾸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성공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꽤 힘들 거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체 이제 1인당 배출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중국도 1인당 배출량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인도는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데는 생각보다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는 인구 전체는 늘고 있지만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노력들이 최근에 있었던 걸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해박은 진짜 인류가 앞으로 직면할 가장 큰 문제로 1번이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로 보면 에너지 문제 있죠. 화석연료 문제니까. 그 다음 물 문제고요. 이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뭄도 많이 일어나고요. 호주나 미국이 최근 들어서 아주 심각한
가뭄 문제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전체에 있는 호수, 담수호 호수 면적의 1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고요. 그러니 당연히 식량 문제 따라오게 되어 있고 환경 문제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기후는 빈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꽤 심각해요. 만일 기후가 극한적인 기후 현상이 반복되면,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식량 같은 것들을 구하기 어려우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못 사니까 이동해야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부족 간의 내전이나 이런 거의 상당 부분은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이동하다가 발생하는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일까지도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기후 문제를 미국과 영국은 국방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월경이 일어나면, 국경을 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국방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 질병까지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도 기후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어제 저녁에 봤는데 최수천 교수님께서 중국 남부로, 거기가 따뜻해지면서 더 남쪽에서 40여 종류의 박쥐가 들어와 살기를 시작을 했대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 박쥐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바이러스 측정을 하면 한 종당 2 내지 3종의 바이러스 종류, 코로나 종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종 정도의 바이러스가 중국에 없었는데 중국으로 유입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번 문제도 발생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거의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 왜냐하면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건, 지금 사회에서는 뭐예요? 노력한다는 건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기후변화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돈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냐, 청구서를 누구한테 보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입니다. 모든 인류는 공동으로 모두 책임이 있으나 책임의 크기에는 차별화가 되어 있고 차이가 있고, 책임의 크기엔 차이가 있고 그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진국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당당하게 선진국들한테 청구서를 보냅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돈을 내면 다 모아서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하는 GCF라고 하는 데다가 모아서 돈을 써요. 아시죠?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래는 얼마씩 모으기로 했냐? 1년에 1,000억 달러씩 모으기로 했어요. 말은 그렇지 다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니까 이제 그 정도 못 모으긴 하지만, 그래도 꽤 큰 규모의 돈이 모아져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데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해 줘야 하고요. 얘기는 기후변화 때문에 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는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노력합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막긴 하지만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누구 하나 떼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사인을 하는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배출하고 얼마만큼 흡수했는지, 나무를 얼마나 심고 CCS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모두 의무입니다. 특정 의무사항은 선진국의 의무입니다. 선진국은 안엑스 1, 별첨 1에 나라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이게 산업혁명을 일찍 한 나라들이에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1990년이죠. 지금은 더 줄여야 돼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자고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엑스 2에 별점 2에는 선진국 중에서 OECD 회원국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건 더 부자예요. 그들은 개발도상국에 재정과 기술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돈도 줘야 되고 기술도 줘야 합니다. 줘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해박을 하는 그 협상장에 와서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주겠다고 써 있지 않냐? 그러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과 기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두 번째 있는 일을 하는 게 이제 GCF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원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해박엔 선진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1992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96년에 OECD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선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당당하게 협상에도 참여했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정말 몰매 맞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선진국이고요. 지금은 내놔야 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GCF에도 현금을 많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현물은 많이 내놨어요. 뭐 건물도 주고 우리가 사무실 유치해서 그 사람들 살게 해주고 그 직원들 살게 해주고 하는데 많이 이제 그 재정 지원을 많이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노스 아메리카 이게 뭐겠어요? 미국입니다. 그냥. 지역별로 누적 배출량 1850년 이후에 인구와 순배출량 기준으로 봐도 역시 노스 아메리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기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지금은 이제 1인당 배출량 또는 누적 배출량 예전에는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1850년부터 따지면 우리는 배출량 많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꽤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1990년대 즉 기후변화 협약이 출범한 이후에 정말로 경제 규모가 빨리 커집니다. 무지막지한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으로도 선진국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별점 1에 선진국 이름들이 써 있다고 하는데 41개국이 써 있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그 안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야 정상인 거죠. 여기서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할 때 배출하는 것과 1인당 소비할 때 배출하는 거예요. 이 숫자 중에서 생산할 때 위에 있는 게 높은 건 자기는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을 하는 거고 아프리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턴 아시아 생산할 때 많이 배출하고 소비할 때 덜 배출해요. 그 얘기는 제품 만들어서 생산하는 거고요. 선진국들은 생산할 때 조금 배출하고 소비할 때 많이 배출해요. 즉 개도국에서 배출이 일어나면서 생산된 제품을 사다가 자기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탄소 수지로 요즘엔 그 국제적으로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꽤 중요하게. 즉 만일 무조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 중국한테 또 배출량을 줄여. 중국이 알았어. 줄일 방법이 별로 없으니 나 생산량을 줄일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선진국들이 물건을 살 게 없어요. 생필품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 관계를 보고 지금 물 수지도 따집니다. 물도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했었는데 가능하면 물이 많이 사용되는 공정은 해외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에서 물을 많이 써서 생산해갖고 물건만 갖다 쓰면 나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수지 차이로 공장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해외로 보내고 그럼 나는 물건만 사다 쓰는 게 유리하겠는 거죠. 이런 것들의 차이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무조건 줄이라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가 뭐 요즘 전쟁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말이죠. 다 공급망 구조 안에서 다 모든 나라가 엮여 있는 공급망 구조 안에서 한쪽이 망가지니까 지금 뭐 식용유를 비롯해서 모든 게 오르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책임들을 어떻게 분담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누가 행동을 하며 어느 지역에서 행동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하고 어디서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누구 있나?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미국, 캐나다. 그 다음 한국이에요. 네, 엄청 넓은 나라에 부자들이 옆집에 마실 갈 때 차 30분씩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배출해요. 엄청 높죠. 1인당 배출량도 높고요. 현재 배출량도 높아요. 전 세계 배출량이 1.7% 우리나라가 배출합니다. 중국이 30.3%, 미국이 13.4%, 글로벌 쉐어가 한국이 1.7%입니다. 역사적 배출량도 이젠 순위가 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엔 계속 처음에 기후변화가 협약이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서 책임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행동한다 하면 지불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불한다.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의미도 압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여전히 남의 일이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명백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약 처음 맺고 이제 2015년에 소위 파리협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선진국들한테 아까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그래서 선진국들이 차별적으로 책임이 크고 너희들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척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누구였냐? 대표적으로 1. 당연히 한국. 아까 그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중에 배출량이 무지막지하게 는 나라 1. 한국, 2. 중국, 3. 인도, 4. 멕시코, 5. 브라질, 6.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각해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큰 땅덩어리와 엄청난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그 나라들 중에서 보면 덩치로는 제일 작은 나라예요. 속도는 제일 빠르고 커졌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배출량 규모가 확 늘어나면서 개발도상국의 책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별하던 책임보다 지금은 공동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래서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한다. 이제 선진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다. 모두 참여한다. 그리고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는 이제 유엔에서 협상하지 않는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책, 통계, 결과, 성과는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공개한다입니다. 공개한다. 왜냐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엔이 그 나라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목표를 내놓으면 유엔에서 그 목표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목표가 좀 부족하네요. 좀 더 하셔야죠. 이런 이제 권고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도록 이제 자꾸 요청을 하죠. 유엔 사무국에서 이제 한국은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향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목표를 좀 예전보다 더 끌어올렸죠. 이제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면 그걸 단순히 요청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SNS가 사실 그런 건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그죠? 직접적인 유해를 가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그쵸? 말로 이렇게 하면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가 계속 한국은 그러면 안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해야죠. 이게 그런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성과도. 너 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요즘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한다고 그러고 안 했잖아. 그러니 나는 이제 너희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거야. 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가능한 한 유일한 수단은 그냥 무역 제재밖에 없거든요. 그리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죠. 탄소 배출량 줄이지 않으면 이제 당신 나라의 제품은 엄청난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덜 배출하게 하려니 생각해낸 게 탄소 가격 제도입니다. 카본 프라이싱. 카본의 가격을 매긴다. 카본을 뭐 할 때? 배출할 때. 뭐 배출 안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카본을 배출할 때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1톤 배출할 때 얼마? 세금을 걷든지. 세금을 거두면 탄소세인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게 배출하는 게 쓰레기인 거잖아요.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사실은 이미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할 땐 돈을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탄소도 배출할 땐 돈을 내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은 아직 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부가 부여했고요. 얼마만 배출해라. 그 이상 배출하면 줄이든지 그 배출권을 다른 데서 사오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물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쓰레기 봉투를 사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정부한테서 받은 쓰레기 봉투가 원래 10장인데 난 8 많이 줄였어. 2장 남았네. 옆집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사들이든지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처럼 배출권을 사들이든지 자기가 줄이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배출권을 사는 게 더 쌀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탄소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르겠죠. 점점점 오를 겁니다. 근데 배출권 시장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최종적으로 만일 인류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2050년이 돼서 탄소 중립 사회가 되면 배출량이 없으니까 탄소 배출권 시장은 없어지겠죠. 배출 안 하는데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양은 적지만 줄이기는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시장이 이제 유지되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됐고 이제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거래소 주식 거래하는 부산에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선물 시장을 공식적으로 오픈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도 주식처럼 중요한 거래 물건의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는 훨씬 접근하기 쉬웠고 대량 공급이 쉬웠고 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만 보면 경제성을 분석하는 범위를 만일 더 넓혀서 국가 전체 또는 세계 전체로 넓히면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 같은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니까 즉 환경의 외부성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걸 탄소 가격이라는 형태로 물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즉 탄소의 배출량이 많을수록
경제성이 안 좋아지도록 인위적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은 뭐 하는 것이냐? 경제성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경제성이 원래 있다면 기후변화 협약은 맺을 필요가 없죠. 돈 벌기 위해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있는 에너지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인위적으로 바꾸어져서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꾸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니 경제성이 없는 이런 걸 왜 하지? 이러거든요. 당연히 경제성이 없죠. 그리고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죠. 경제성이 있으면 뭐하러 그런 탓을 하겠어요?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냅둬도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냅두면 알아서 하지 않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뒤바꿔 줌으로써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협약이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젠 다른 형태의 제재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 제재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가 나오는 거는 석탄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서는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미 금융 분야에서 이제 석탄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대출을 가지고 간 회사들이 배출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 대출을 해줄 것인지, 대출을 줄이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인지 곧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1, 2년 안에.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보통 우리는 뭐 저도 자원과학부 출신이지만 에너지는 자립률이라는 걸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94%를 수입했어요. 자립률 6%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국산화하자고 하죠. 보통 뭐가 있으면 우리 국산화하자. 외국에서 뭐라고 하면. 그런데 에너지는 국산화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자주개발률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개발을 직접 해서 가지고 오자고 했지, 그거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서 쓰자는 얘기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그런 대체가, 즉 공급 선의 다변화가 문제였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젠 직접 공급이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돼서 설령 내가 사올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사왔지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탄소 함량이 많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유, LNG, 유연탄까지 전부 다, 그렇죠? 여기 일부 섞여 있는 무연탄까지 다. 무연탄은 우리가 생산하는 거지만 바꿔가야 합니다. 지금 2018년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이 저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에 속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의 상당 부분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사용으로 나오는 이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정말 특히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정말 저하는 특이한 구조의 나라예요.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산업, 이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석탄, 그러니까 발전, 전력 생산이라든가 또는 정유라든가 뭐 이런 그 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 및 건설업에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 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65%나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되게 작습니다. 수송이 14.4%, 가정산업 공공이 건물이에요. 건물 6.5%. 거의 다 에너지다. 그래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상황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2050년이 목표 연도예요. 그러면 선진국은 90년에 시작해서 1990년에 시작해서 2050년까지 60년 동안 할 일은 우리는 2020년부터 50년까지 30년에 해야 돼요. 상황도 더 어려운데 기간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체감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 네. 대여섯 배 이상 사실 어렵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비용을 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많이 물어가면서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뭐 이거 제가 그냥 나누어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는 뭐 지금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2050년에 2,900만밖에 안 될 거라면서요. 거의 반 가까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제일 빨리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33,000불, 뭐 35,000불인데 5만 불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최소한 150% 이상 지금 1.5배 늘어야 됩니다. 제가 다니던 에너지공단이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데였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잖아요. 단위 GDP를 벌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의 총량.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에너지 원단위. 이 수치 줄이기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노력한 바로는 1년에 1% 줄이기가 어려워요. 1년에 1%. 근데 얘는 단기간에 150%로 1.5배 늘어가고 싶어 하는데 얘는 1년에 1% 줄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래서 그동안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안 썼지만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단위 에너지당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 것들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거죠. 만일 이 수치를 0으로 바꾼다면 이 수치를 0으로 바꾸면 여기서 무슨 짓이 벌어져도 저 끝에 총 배출량은 제로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배출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총 에너지를 전부 다 가중평균해서 국가가 쓰는 총 에너지당 나오는 총 CO2 그 개수인 거죠. 그 개수를 낮추도록 하는 게 이거는 사실 기업이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거예요. 분자를 줄이든지 분모를 늘리든지. 이거는 산업기술 혁신이고요. 이건 에너지기술 혁신이에요. 분자를 줄이는 건 에너지기술을 향상시키는 거고 분모를 늘리는 건 산업기술을 혁신해서 명품을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GDP를 많이 벌으면 되니까. 이 민간 부분의 일이에요. 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쓰는 총 에너지가 CO2가 덜 나오게 하는 국가 총 배출 개수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전환의 요구, 현재 있는 전환의 요구죠. 그래서 전환과 시스템의 변화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CO2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수요 관리를 한다는 건 어쨌든 총량을 줄여놓고, 그렇죠? 사용하는 총량을 가능하면 줄여놓고 그걸 저탄소 에너지 또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쓰는 양을 많이 늘려놓으면 전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양은 가능한 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는 노력. 따라서 어쨌든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하는 건 언제나 해야 하는 노 리그렛 팔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정책. 열심히 하면 항상 좋은. 배출량은 대충 이렇게 계산돼요. 당연하죠. 연료된 연료량 곱하기 배출 개수. 이렇게 되니까 연료량을 줄이는 걸 해야 하지만 배출 개수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뭐 고정된 보일러에서 떼든 차량에서 떼든 이동연소에서 떼든 어쨌든 배출 개수가 무척 중요해요. 따라서 공급되는 에너지에 탄소가 적게 포함된 것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훨씬 이젠 정말 중요한.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좀 있었냐면요. 에너지를 좀 더 써도 더 돈을 벌면 된다 였어요. 우리가 그런 형태로 경제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빠른 속도로.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사용되는 것에 관한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가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개수가 낮은 것으로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낮은 것으로. 그래서 원유 1테라주를 원유로 공급하면 20톤의 카본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로 바꾸려면 여기에 12분의 44를 곱하면 되죠. 이건 C니까 CO2로 바꾸려면 12분의 44 곱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연료의 전환이라는 건 가능하면 탄소 배출 개수가 낮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면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석탄 대신 내추럴 가스를 쓰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낮추는 거니까. 내추럴 가스 15.3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에 훨씬 높죠. 콜 25인데 15로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석탄을 천연가스로 바꾸려고 하는 연료 전환을 일단 가장 빠른 속도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그리 많이 손해보지 않고.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아예 배출 개수에 없는 거. 원자력도 없죠? 신재생도 없어요. 왜? 제로로 잡으니까 그냥 이제 걔들은 안 나오는 거다라고 잡으니까 0으로 잡아주니까. 물론 LCA 전체를 하면 풍차 만들 때나 아니면 태양광 솔라셀 만들 때 나오긴 좀 나오긴 하죠. 근데 전체 전주기를 보면 워낙 적으니까 제로로 보고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 개수가 제로인 것으로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CO2 측면에서의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승용차용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도입률은 이렇게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이 이런 전환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좁은 땅에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모든 곳에 전력선이 다 들어가고 거의 모든 곳에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다 들어간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거예요. 일본도 우리보다 떨어지죠. 훨씬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에너지에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싸게. 국가가 그게 엄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공급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걸로 바꾸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뭐 이걸 해요.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러면 그 유목하는 사람들이 개를 뜯어서 옮기는데 뭔 전선을 깔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태양전지를 주거나 소형 풍력발전기를 주는 게 처음부터 훨씬 유리해요. 전선을 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고정된 인프라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전환하기가 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더 심한 거죠. 저항이. 왜 편한데 자꾸 바꾸려고 하냐고. 그래도 지금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훨씬 더 연평균 우리는 4.7%씩 줄여야 된다. 2030년까지 가더라도 다른 나라는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연평균 우리는 4.7%씩 줄여야 된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까지 줄이려고 하는 건데 18년에 7억 2,700만 톤을 4억 3,600만 톤으로 40% 줄인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걸 제로로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전력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2억 7천만 톤을 1억 5천만 톤 정도로 줄이는 거고요. 산업 부분이 이렇게 줄입니다. 거의 전력에서 44% 줄이고 산업 부분은 14.5%만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겠죠? 산업계를 배려하여 한국의 산업 부분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여기 너는 좀만 줄여라 라고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번 정부 바뀌면서 또 재계에서 산업계에서 우리 더 조그맣게 해달라고 지금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40%는 안 줄이지만 얘를 더 줄이면 이걸 14.5를 뭐 12, 13, 10으로 줄이면 이걸 퍼서 딴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딴 데서 더 줄여야 돼요. 이걸 둘 줄이면 이미 가장 낮은데 다른 데 또 퍼넘길 데가 별로 없어요. 전력 생산에서 반으로 줄이고
건물에서 32, 수송에서 37, 농축수산에서 27%씩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또 하늘 방안이 있나요? 별로 없죠, 사실은. 실제로. 예, 선진국이 더 쉬워요, 이런 거. 선진국은 건물 리모델링을 엄청 많이 합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200년 된 집들 여전히 살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워요. 그런 거 이제 난방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물 효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새 집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도 10년만 되면 차 바꿔요. 그죠? 예, 연비 엄청 좋은 차로 바꿉니다. 정부가 안 시켜도 국민들이 알아서 바꿔요. 그래서 이 부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게다가 산업부분 거 더 퍼옮기면 더 힘들어지죠, 실제로. 이행하기 사실 어려워요. 네, 그런 측면이 현재 있다. 그리고 이 총량의 비중으로 보더라도 요거 두 개 합치면 이게 아마 4분의 3쯤 될 건데 일로 가면 80%가 넘어요. 전환하고 산업 합쳐서 이쪽에서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와 산업 부분에서 얼마를 배출하도록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에너지 부분이 87%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돈을 쓸 때가 됐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이제 주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향후 무역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거다. 이제 제재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는 하향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하고 유엔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면 국가가 그걸 받아들여서 국가 목표를 정하고 국가가 목표를 정하면 다시 그걸 기업들에게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하든지 탄소세를 하든지 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요청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요청. 이런 위에서부터 어떤 그 협약과 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청.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요청은 이번 선거에 문제가 됐던 아리백. 아리백은 법에 없습니다. 유엔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국가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 우리에게 납품하려면 제품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것만 납품받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납품하려면 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전자는 해외 사업장은 모두 아리백을 했습니다. 해외 사업장. 국내 사업장은 못하고 있어요. 왜? 국내 신재생 전 에너지 생산량이 너무 작아서 아리 100%를 신재생 100%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삼성전자만 요구받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다 요청을 받고 있어서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사실 늘려줘야 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게 아리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CF백을 요구해요. 카본 프리백. 신재생 전체를 신재생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그러면 배출량을 100으로 해라. 배출량을 100%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면 나무라도 심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배출하고 있는데 그 배출한 양만큼을 없애기 위해서 나 나무를 심었다라는 증거라도 내야 돼요. 나무 몇 그루 심었다. 그래서 올해 초인가요? SK그룹, 삼성그룹에서 아프리카에 나무 무지막지하게 심겠다고 발표했죠. 왜 했겠어요?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엄청 정말 전지구적인 거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야 기업이 버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권이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국제결제은행 BSI에서 금융자산의 3분의 2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들여다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이미 대출과 들어간 회사들한테 요구사항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개인한테까지 오면 탄소세가 되는 거죠. 개인도 탄소세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탄소세로 물게 하겠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탄소세가 중요한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탄소세를 과연 물릴 것이냐 안 물릴 것이냐.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실제로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탄소세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탄소세를 무느니 에이 그냥 탄소가 나오는 걸 안 쓰고 마라.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제도의 하나인 거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CO2라는 관점에서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들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게 어떻게 국제적인 논의 사항부터 국내 법과 제도, 정책,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구까지 연결되어 오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도 있고 네. 그 산화질소도 있고 한데 그걸 왜 근데 이제 그 목표는 온실가스 제로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온실가스 제로라 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제로도 아니고 탄소 중립이라고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냥 그 전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주는 게 55에서 60% 사이인데요. 양으로 보면 한 80에서 85%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효과가 크다고 했잖아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25에서 28배 정도 효과가 크고요. 아까 PFC 같은 경우는 9,000배, SF6 같은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4,000배나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양은 적어도 이제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양은 85%지만 실제 효과는 55% 수준이니까 총 양이라는 기준에서 온실가스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더 깁니다. 그린하우스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대표 온실가스인 탄소로 바꾼 거고요. 그것도 이산화탄소 하면 그것도 기니까 그냥 탄소로 줄인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단위를 보면 CO2하고 뒤에 EQ가 붙어 있습니다. 이퀴밸런트, 즉 메탄은 1톤이 발생하면 그걸 28톤으로 해갖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산화탄소 환산톤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총량으로 나타내고 이산화탄소 총량이 미치는 영향으로 그냥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다른 종류의 가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영향도 있지만 그걸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 강의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목표로 보면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뭐 83%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CCUS로 또 8,500만 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 기업들은 아리백이니 뭐 탄소 국경 조정이니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목표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그걸 이행하겠다는 액션 플랜 같은 거는 좀 굉장히 공허한 숫자만 지금 그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그 나중에 닥쳐올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 제재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UN 이제 원래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지고 교토의정서가 됐는데 교토의정서는 리걸리 바인딩하다고 했습니다. 그 안 지키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재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네. 우리가 제재라고 하는 게 과태료를 먹이거나 구속하거나 그러는 건데 유엔이 한국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한국한테 유엔이 별도의 과태료를 매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형태, 아까 투명성, 지금 이제 영어로는 네이밍 앤 쉐이밍, 쿡 찍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창피함을 주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반복되면 국가적으로 특정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만들진 않지만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신용평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가 떨어지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금융 차입이 어려워지고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끔 간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직접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도 경제 제재로 틀어막고 있는 판이니까요. 이건 사실 그게 현실화되면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이 좀 늘어나는 걸 용인해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발목을 잡게 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교토유정서 시스템에서는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배출량을 늘렸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형태의 투명성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모든 회사가 탄소 배출량과 배출량 관리에 대한 그 회사의 경영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그 신용도 평가를 깎아버립니다. 공식적으로 벌써 그 국제 연기금 같은데,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현대, 뭐 LG 같은데 투자하고 있는 그 뭐 대규모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덴마크 연기금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보냈어요. 너희는 왜 다른 경쟁 회사에 비해서 매출액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왜 높은지 설명해라. 그리고 그걸 몇 년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투자비 회수하겠다. 이런 그 레터를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정신이 없죠.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생 안소린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탄소세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탄소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도입을 검토하곤 있는데 국민적인 반발이나 아니면 산업계에서도 아직 조금 거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 부담이 이미 큰데 더 세수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환경세나 에너지세 등 성격이 크게는 다르지 않은 세금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탄소세까지 추가로 부과하면은 약간 이중 과세가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세가 정말 시행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의 방향으로 좀 법안이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이제 국민들의 약간 심리적인 반발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돈을 더 지불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는 거죠.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부담을 지지 않겠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부담을 안 진다는 건데, 그죠? 그걸 거부한다는 건 부담을 더 갖기를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지불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이건 정부가 국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력. 그리고 그 문제는 저는 실질적으로 너무 정보를 적게 주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잖아요. 집에서 가계 소득 중에 에너지 비용을 몇 %나 쓰세요? 우리나라가. 휴대폰 요금은, 통신 요금은 몇 % 쓰세요? 평균적으로 통신 요금이 에너지 비용의 2배쯤 씁니다. 모든 가구에서,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네, 에너지 비용 가계에서 전체 차지하는 거 2점 몇 %예요. 즉, 더 요구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그걸 조금 더 내는 것을 정말 그것 때문에 가계가 문제가 될 정도의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선 충분히 요구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총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인데 배출권 거래제라는 정책에 속해 있어서
배추권 거래제와 탄소세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이 있어요. 배추권 거래제는 양을 컨트롤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는 몇 톤만 배출해? 라고 딱 찍어주는 거잖아요. 비용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1톤 줄인데 1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총량만 관리할 거예요. 총량은 확실히 관리가 돼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무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반면에 탄소세는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얼마 내? 톤당 얼마씩 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은 알아서 하세요. 더 배출하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내면 많이 세금만 많이 내면 많이 쓸 수 있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인 총비용은 관리할 수 있으되 총량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 부자야, 돈 더 내고 더 쓸 거야 이러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택할 것이냐 이걸 택할 것이냐는 건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관점을 두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선 지금 양 관리잖아요. 진짜 양이 적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배추권 거래제를 먼저 도입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총 배출량 7억 2,700만 톤 중에 70%가 넘는 양이 이미 배추권 거래제 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세금을, 탄소세를 더 매기면 아니 나는 양도 관리받는데 세금도 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로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은 그걸 빼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들은 배추권 거래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배출 총량을 규제받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30%만 이제 대상인데, 그러면 37, 21, 2억 톤 정도가 2억 톤 조금 넘는 정도가 이제 과세 대상이 돼요. 이거는 뭐 개인 기업서부터 아주 작은 뭐 소기업의 이런 아주 소량 배출자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를 탄소세를 매기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가격 세율의 기준이 얼마가 될 거냐. 얼마 전에 탄소세법 그 발의한 바에 따르면 톤당 7만 원, 8만 원 하자고 했는데, 배추권 거래제 지금 거래 가격이 우리나라가 2만 5천 원, 3만 원, 제일 비쌀 때가 3만 5천 원인데 탄소세를 그거에 2배를 내라고? 그러면 정말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아마 대충 탄소세는 배추권 거래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총 세수의 총액이 얼마 될 거냐? 10,000원으로 치면 2억이면 2조고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2조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 4만 원이면 4조예요. 6만 원이면 2, 6, 12, 12조. 생각보다 세수는 크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임팩은, 반발은 더 클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세금과의 관계.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교통, 환경, 에너지 그 특별세, 거기 그 들어가는 그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 그 석유 수입 부담금일 때 내는 비용, 그것도 일종의 사실은 성격적으로 보면 약간 탄소를 수입할 때 걷는 부가금과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중복 문제. 그래서 성격적으로 정말 탄소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다른 형태로 에너지에 붙여서 걷고 있던 것들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다 정리해서 몰아넣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세수 중립적으로 하는데,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발하는 거에 비해서 세수는 크지 않아서 그 문제를 위에서 정부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게 생각보다 큰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좀 더 논의와 이해,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